나이를 먹고 나면 그만큼 고난과 역경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 사는 인생이 참 굴곡진다고 이 나이를 먹고서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단지 남들 사는 만큼 살고 힘든 와중에도 보람찬 일을 하며 저 스스로 인성과 덕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하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그놈의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요즘 사는 세상을 보면 돈보다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씬 들더라고요. 저야말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쩜 저렇게 답답할까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제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당당해진 성장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 무슨 성장을 하느냐 싶기도 하지만 제 내면이 성장했으니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값진 삶을 살았다는 칭찬해 주시면 어쩌면 제 내면이 더 튼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저희 집안 상황이나 시댁의 상황이나 비슷비슷하게 못 사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궁핍해서 밥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팍팍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었죠. 집안에 빚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사치를 부릴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뭐 요즘은 빚이 없는 게 중간 이상은 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글쎄요. 그것도 사람 사는 모양새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요. 저랑 남편도 각자 집안의 사정과 비슷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저랑도 맞벌이 하면서 자식들을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둘 낳는 동안에 회사를 퇴직했다가 재입사를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죠. 뭐,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낳아 키울 때만 해도 그렇게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만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눈치를 많이 봐야 했었거든요. 일부 회사에서는 아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내쫓는 곳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가 회사에 발을 붙이고 지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승진이 잘 안 되기도 했고요. 자천되기 일쑤였거든요. 다들 임신을 했다고 하면 송별회를 준비하기에 바빴죠. 그러니 저도 별반 다를 거 없이 임신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양가 부모님의 시간이 나기 시작하면 다시 취직해서 일을 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생계에 도움이 되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첫째, 둘째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다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여직원을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정도만 버는 게 목표였었는데 애들 대학을 입학시킨 지금도 동네에 있는 버스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중이랍니다. 이 형편으로 어떻게 애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지 저와 남편은 정말 빠듯하게 열심히 살았다며 서로 의지하고 칭찬하고 버텨왔어요. 이쯤에서 양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돈에 욕심이 대단하게 있으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저희 외조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사실은 저희 친정어머니께 물려주려고 하셨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요리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망쳐놓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못하셨거든요. 엄마, 아유, 이 정도면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평생을 엄마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어떻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요리를 해도 엄마가 만든 요리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맛이 날 수가 있어? 엄마도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나 요리를 못할 수 있는지. 아유, 내가 이쯤 되면 엄마의 미각이 궁금해서 그래. 맛이 신기해도 너무 신기하다니까. 내가 뭐 이런 맛을 내고 싶어서 그러니?
그래도 맘만 좋은 것 같은데 괜히 난리야. 너희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식당 안 물려준 거 봐라. 물론 물려준다고 했어도 내가 거절했겠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 일군 식당인데 내가 음식 맛을 망쳐서야 되겠니? 아이 아무튼 괜히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요리했을 뿐이니까. 그럼 최선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어릴 때 오죽하면 소풍 갈 때 말이야. 다른 엄마들이 죄다 도시락 싸준다고 엄마도 나한테 도시락을 싸줬었잖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하다 하다 그냥 동네 김밥집에서 파는 김밥을 사다 달라고 했었겠어? 시간이 없으면 맨밥에 김만 넣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친구들이랑 도시락 나눠 가지곤 했는데 우리 엄마 음식 먹고 애들이 놀랄까 봐 배려한 거였다고. 엄마는 이런 거 하나도 기억 못하지? 얘는 내가 왜 기억을 못해.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었는지 너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말이다. 다 알고 있었지. 집에 밥 먹자고 할 때마다 온 가족들이 싫은 티를 팍팍 내는데 내가 어떻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학원에서 컵라면 사 먹는 걸로 밥 한 끼 때우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차마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말도 못하고 아휴 주말만 되면 네 아버지고 너고 할 거 없이 외식하자고 외식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냐고. 정말 평생을 먹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도 엄마의 입맛이 이해가 안 가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어떻게 김치찌개에서 신맛 단맛만 날 수 있냐고요.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그 맛을 견디지 못해서 요리를 다 배웠겠어요. 네 아빠가 요리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집안일 하나 덜어서 편하지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는 맛있는데 뭐. 엄마는 정말 아빠한테 감사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식당을 안 물려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니까. 예, 그 식당 나한테 물려준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식겁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식당이었는데 내가 망쳐서야 되겠니? 나도 아깝긴 했지만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 있을 때 포기를 해야지. 지금 네 아빠랑 같이 문방구 운영하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돈 욕심 내면서 살 필요도 없지 않겠니? 우리 부부 밥 벌어먹을 정도만 살면 됐지. 나는 더는 욕심 안 내고 살아보려고 한다. 문방구 운영하면서 재미있어. 애들이랑 수다 떠는 즐거움도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군 식당을 포기하고 원래부터 하고 계시던 문방구를 꾸준히 운영 중이셨는데 서점도 같이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팔고 계셨어요. 왜 아파트 상가에 보면 꽤 크게 학교 준비물 같은 것도 팔고 문제집도 팔고 하는 문방구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계셨던 거죠. 나름 장사는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문구들을 팔아봐야 남는 돈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 어려울 때도 있긴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리거나 하시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일부러 문제집도 공짜로 주시고 하시며 베풀고 사셨어요. 이런 선행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필요한 잡화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구매를 해주셨죠. 내가 일부러 여기 와서 주문까지 해서 물건을 산다니까. 맨날 이렇게 어려운 애들 몰래 몰래 도와주는데 어떻게 여기서 물건을 안 사? 내가 정말 문방구집 사장님 덕분에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일에 동참도 하고 뿌듯하다 이 말이야.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는데 단골들이 당연히 생기는 법이지. 나도 여기서 우리 애들 학교 준비물 다 구해다가 썼잖아.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가져다 주는 것도 좋고 아주 그냥 평생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으면 좋겠네. 사장님 부부야말로 복 받아야 해요.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가 장사를 오래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 문수가 대학을 갔다지? 우리 가게에 와서 맨날 불량식품 사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나도 우리 애들 키우느라 여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다들 똑같은 처지로 잘들 버텨냈지 뭐. 근데 우리도 말이야. 이제는 슬슬 가게를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 아이 누가 이 문방구 물려받을 사람은 없나? 돈은 안 돼도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소소한 재미는 볼 수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오래오래 같이 부대끼면서 살자니까 문방구 접을 생각하시고 그래요? 하긴 이제 사장님 부부 나이도 70을 바라보고 계시지? 이제는 힘에 붙여서 장사하기가 어려우실 거야. 아, 그래도 이 문방구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운하기는 하네. 우리 애들 추억도 담겨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죽치고 눌러붙어 앉아서 사장님네랑 수다 떤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닌데 말이야. 다들 새로운 것들로 탈바꿈하는 와중에 굳건하게 지켜준 추억이 있는데 나이를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이제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애들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나저나 우리처럼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장사를 할 사람이 있으면 딱인데 요즘은 다들 돈 쫓아가니까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아. 인사할 사람이 없으면 처분해야 하는데 아깝긴 하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30년을 넘게 운영해 오신 문방구를 처분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한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아팠었어요. 사실 어느 자식이 본인들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안 아플 수 있겠느냐마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조차 욕심을 내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존경스러웠고 그 모습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었죠. 사실 언제든지 이 고생길을 던지고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셨지만 본인들 고집으로 이 문방구를 유지해 오셨던 것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쫓아갈 수 있는 입장이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인생을 쉽게만 살고 싶지 않구나.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더 보람차지 않겠니? 사람이 너무 편하게만 살면 그냥 밥 잘 먹는 돼지로 남는 것일 뿐이야. 남들을 위해서 나눌 줄도 알아야지. 그 나이에도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반면 저희 시댁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집이랑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처지였었는데 결혼 생활을 한 10년쯤 했을 때인가 저희 첫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아주 대박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저희 부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속아서 샀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요. 몇십 년 동안 뭐 개발 소식도 없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이라 팔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묵혀놨었단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 땅을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었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제가 시아버지한테 측은지심을 느낄 만큼 시어머니가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아이 도대체 이 땅을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냅다 샀냐 이 말이야. 사기꾼한테 속아도 유분수지. 이런 땅을 무슨 개발을 하겠다고? 아유 내가 속이 터져서. 지금 세금만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고 있는 지가 십수년째인 걸 알아 몰라. 저딴 땅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아이고 내 팔자야. 농경지로 사용도 못하는 땅이라 처치 곤란이기만 하지. 그렇게 시어머니 속을 시커멓게 만들던 땅이 글쎄 대박이 났죠. 옆에 갑자기 도로가 뚫리더니만 우리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 넓은 황무지가 황금알을 낳는 초대박 땅이 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신도시 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땅에 각종 건설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원을 만든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땅을 정말 속아서 사게 되었던 그 값에 수십 배가 달하는 돈을 주고 서로 사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의 눈이 휙휙 돌아가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건설사 사람들에게 경매를 붙이듯 경쟁을 시키더니만 결국에는 제일 큰 돈을 주겠다는 곳에다가 떡하니 팔아치우시더라고요.
십수년을 넘게 시어머니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던 황무지 땅이 글쎄 금싸라기가 되었으니 돈이 그냥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시아버지 통장 잔고를 보고서는 평생 이런 돈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우리 시아버지도 웃긴 게 돈을 쥐어줄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통장 잔고만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그 돈이 억수로 탐났던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 땅이 팔리기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경비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용돈벌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인형 눈깔 붙이시는 것 같은 부업을 하시고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캐셔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셨거든요. 그 땅이 묶여 있었으니까 돈도 없고 세금만 빠지고 아주 허덕이면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남편까지 키워내야 했으니까 뒷바라지 열심히 하시면서 사셨는데 갑자기 땅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 방에 돈이 생기니까 눈이 횟가닥 돌아버리셨나 봐요. 바로 두 분 다 일부터 그만두시고는 삐까번쩍한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생각도 못 해본 아파트에 시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니까 부러운 마음도 솔직히 들기는 했죠. 거기다가 운전을 하면 얼마나 하신다고 차도 외제차로 싹 바꾸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경비 일을 하기 전에는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IMF 때 완벽하게 망해버리고 빚을 갚느라 무척이나 힘들게 살고 계셨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인형 눈깔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시아버지 또한 빚을 수십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갚아나가며 작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코딱지만한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한 방에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셨겠어요. 대박도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시부모님도 두 분 전부 다 고생길은 다 끝이 난 것이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니만 갑자기 통이 커져버리신 건지 뭔지 저희 부부에게도 돈을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들도 애들 키우고 맞벌이로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니? 내가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우리가 돈이라도 넉넉했으면 말이다. 우리 부부가 남 부끄럽지 않게 애들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큰 돈이 생겼으니 너희 부부 제대로 한번 도와주마. 그동안 고생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쯤 목돈을 주시려나 싶었었는데 막상 본인들이 집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나름의 사치를 부리면서 돈 쓸 거 쓰고 즐기시다 보니까 저희 부부에게 목돈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먼저 주시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저희 부부도 기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을 싹 씻어버리시니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그 돈이 탐이 나지 않았었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굳이 안 주고 싶어서 요리조리 대답을 피하시는 시부모님한테 돈 내나 하면서까지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려니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한테는 용돈을 챙겨주시긴 했어요. 물론 용돈이라고 해봐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거기다가 그 돈을 주시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시던지 오죽하면 애들이 용돈 안 받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이렇게 용돈 턱턱 주는 할아버지가 어딨냐. 너희는 아주 복 받은 줄 알아라. 얼굴 볼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다. 나중에 효도할 생각 다 안다니 해야 할 거야. 내가 이거 다 머릿속에 적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나중에 우리 돈 없어지면 말이다. 너희가 돈 벌어서 우리한테 용돈 주면서 갚아야 한다 이 소리야. 아이고 오늘따라 어깨가 너무 아픈데 여여 어깨 좀 주물러 봐라. 그러면서 애들한테 어깨를 들이미는데 어느 손주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어요. 거기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생색을 한 번도 내지 않으시고
용돈도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물건이라든지 책 같은 걸 늘 선물해 주셨거든요. 애들도 이제 머리가 클 만큼 다 컸는데 당연히 이게 생색을 내는 건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푸는 것인지 전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아무리 그 당시 애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한들 그런 세상의 이치를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시댁에 돈이 생기면서 저희 부부는 어려울 때에 비빌 언덕이 생긴 느낌이라서 정말 힘들 때 저희 형편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겠거니 믿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몇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본인들의 돈 자랑을 할 줄만 알았지 그걸 베풀거나 나눠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희 형편은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거라면서 통장에 가득 차 있는 잔고를 꺼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대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니? 우리 부부가 말이다. 당연히 자식들 사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야말로 진정한 시련이 닥쳤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법인 거야. 다 너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거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 보도록 노력해 보거라. 게다가 원래 시아버지께서는 사업했던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아버지 친구 중에는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돈의 씀씀이에서 지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라도 발동을 했나 보더라고요. 경비 일을 할 당시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땅이 팔리고 나니까 은근히 시아버지가 다시 연락해서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본인도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서 건물 한 채 있었으면 딱 좋겠다고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눈만 높아진 것인지 뭔지 허세를 그렇게나 부리신 게 아니겠어요? 물론 뭐 돈이 있으니까 그 정도 허세는 부릴 수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돈이 꽤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파트도 비싼 거 브랜드로 들어가셨죠? 외제차도 사셨죠? 그동안 있었던 빚도 싹 다 청산하신다고 돈을 있는 대로 쏟아부다 보니까 절반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이,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건물을 사고 하겠어요? 당연히 말뿐이고 행동은 못하는 거죠. 그 나이를 먹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또 한 번 실패도 해봤고 하니까 그냥 돈이나 펑펑 까먹고 살자 싶으셨는지 사업한다는 그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는 고급진 건 다 드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 보니까 죄다 공치로 다니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도 골프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레슨을 어디서 받는 게 좋을지 내가 알 턱이 있나? 프로골퍼 출신들이 운영한다는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하던데 너희가 좀 알아봐라. 레슨비 뭐 얼마를 해도 내가 프로한테 받아야지. 어설프게 아마추어한테 받아서야 되겠어. 그러면서 비싼 골프채에 레슨 비용에 골프 가방까지 우리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그런 사치를 부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데 명품 가방은 물론이고 옷도 죄다 명품으로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사실은요. 시어머니가 우리 애들 옷 한 벌씩 좋은 거 해주시겠다고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갔는데 백화점에 가면 VIP 라운지가 있잖아요. 전용 라운지요. 거기를 떡하니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도대체 백화점에 얼마를 쓰셨길래 VIP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전용 라운지까지 출입이 가능하세요? 아무리 로또에 버금가는 금액이 손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사치를 부리시다가는 빈털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얘는 너희가 왜 우리 사는 걱정을 하니? 너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만큼 사치를 부리고 여유를 가지며 살아도 너희보다는 잘 사니까 걱정 말어. 돈이 있는데 당연히 쓰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우리 같은 부자들이 돈을 펑펑 써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그러는 거야. 언제는 저희 부부한테 중내만에 하시더니만 저랑 남편은 평범한 다른 가정들처럼 열심히 맞벌이하고
남 밑에서 더러운 꼴 다 당하면서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또 돈이 오죽 들어가겠어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고 있는데 시부모란 사람들은 그런 사치를 부리면서 본인들 즐거운 꼴만 보여주고 앉아있으니 심통이 나더라고요. 아유, 저희도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집이 너무 작아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돈이 있어야 이사도 갈 텐데 지금은 애들이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이니까 공부에 집중도 하고 하려면 각자 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맞아요. 엄마랑 아빠랑 사는 집처럼 브랜드 큰 평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적어도 30평형은 돼야 우리 애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 이사 가는 비용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한테 무슨 돈 맡겨놨냐?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도 살다 보니까 돈 나갈 일이 투성이더라. 아, 이 집만 해도 세금이 얼만 줄 알아? 아주 다시 경비 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등골이 휘어 죽겠는데. 무슨 수로 너희 집 이사갈 비용을 떡하니 내놓겠냐? 아,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이다. 쪽방에서 찬밥 먹으면서도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마당에 따뜻한 집에서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단칼에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데 저희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앞으로 효도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체면 내려놓고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거절하시니까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았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살 때만 해도 저희 친정집에서 문구점을 오랜 시간 유지해온 걸 부러워하셨단 말이죠. 아이, 그런데 글쎄 시댁에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친정집이 문구점을 하는 걸 엄청나게 까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였죠. 아니, 그 사돈 댁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문구점이나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하시디? 그 조그마한 아파트 상가에서 물건 팔아봐야 남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거 전부 푼돈 아니야? 푼돈. 애들 코 묻은 돈으로 장사해봐야 버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 사람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벌어서는 노후자금 마련도 못하겠다. 푼돈 벌어서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살 생각이나 하시는 건 아니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떼돈을 벌었으면서 그런 식으로 깔보기 시작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도 처음부터 부자로 사셨던 것도 아닌데 졸부 마인드가 다 되셨네요. 힘들게 사셨을 때는 저희한테 용돈 받아가시는 것도 눈치 보셨으면서 아유, 어떻게 저희 친정부모님을 그렇게 헐뜯으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부부한테 단 한 번도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문방구 운영하시면서 누구보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 뿌듯해 하신다니까요. 봉사가 무슨 밥 먹여주냐? 그런 거 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본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지. 봉사를 해봐야 좋은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거야. 어려운 애들한테 공짜로 문제집 나눠준다고? 아이고, 걔네가 진짜 어려운 애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점점 알게 모르게 불화의 씨앗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친구들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오랜 시간 사업을 유지해온 덕분에 굵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들의 씀씀이에 맞춰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 사치를 점점 더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자주 모임을 하곤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보는 눈이라든지 먹는 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화된 것이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레스토랑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자랑을 침 튀기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글쎄 이번에 엄청나게 고급진 레스토랑에 다녀왔지 뭐야. 거기는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인데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 완전히 준비된 고객 리스트들이 있어서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골라가지고 예약 손님들이 받는다고 하대.
엄청나게 고급지고 역사도 오래된 곳이라고 하더라고. 전통도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뭔지 맛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레스토랑에 너는 가본 적 없지? 가본 적 있어? 아니요. 딱히 그렇게 유명하고 고급진 곳은 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음식 장사를 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렇게 사람을 골라받아서 운영해야 한대요. 낸들하니 고급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가고 싶어서 줄을 서니까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것이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화된 곳, 차별화된 곳을 찾아 나서는 특성이 있지 않겠어? 어? 살면서 그런 곳 한 번도 못 가보고 너도 참 허송세월 살았다. 그런 데 가서 식사도 해보고 해야 잘 사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도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랑질을 해대는데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나 예약받는 곳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는 내내 기분이 이상하더라. 대접받는 듯한 기분도 들고 말이야. 손님들 가려받는 그곳에서 말이야. 내가 얼굴 도장 몇 번 찍었다고 그 가게 지배인이 나를 딱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나도 드디어 부자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니까. 오랜 세월을 거기 단골로 지낸 손님들도 예약하기 어렵고 얼굴 도장 찍기가 어렵다는데 나한테 딱 인사를 하니까 내가 뭐라도 된 사람 같잖니.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알아본 것도 아니고 아니, 고작 식당 지배인이 얼굴을 알아봤다고 그렇게 감격할 일이에요? 어머님, 저는 부자의 삶이라는 거 평생이 가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가 무슨 돈이라도 제대로 써봤어야지 그런 기분을 알든지 말든지 하지. 그 인정받는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넌 몰라서 그런다. 하긴 백날이라서 애들 키우느라 등골이 휘는 너희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나중에 내가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주마. 내 생일 때쯤 되어서 한번 예약을 해볼 테니까 온 식구들 다 끌고 가서 비싼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내가 예약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면 너희는 평생 구경도 못할 테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게 돈 자랑을 하는데 그래, 어디 한번 생일 때 부르나 보자 하고 두고 보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남편도 변해버린 시부모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면서 사람이 돈이 생기면 저렇게 변하는 거라고 아주 불평불만을 쏟아부었고요. 경비로 일하고 마트 캐셔로 일을 할 땐 잔뜩 주눅이 든 상태로 일하시던 분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야 원래 돈이 쭉 없었으니까 그런 삶이 궁금하지도 않고 겪어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이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는데 빈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그 레스토랑에 온 가족을 초대했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대접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초대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생색을 내고 우려먹으려고 이러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장소 주소만 딱 보내놨길래 친정 부모님 모시고 레스토랑 앞에 섰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참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더니만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면서 아주 혀를 끌끌 차며 핀잔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레스토랑에 초대했는데 도대체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입구에서 거절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성의도 없이 옷을 입고 왔냐 이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도 아니고 아휴 내 체면이 있지. 이래서 어떻게 예약자 이름을 말하고 들어가겠어. 정말 속상해 죽겠네. 아니 밥 한 끼 먹으러 온 건데 옷차림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대충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건 줄 알고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주소가 강남 한복판인데 비싼 가게라는 건 눈치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고급진 곳을 못 와봤으니까 그런 거죠. 아휴, 그래도 이미 예약을 해뒀으니까 받아주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봐야지 뭐.
다음번엔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꼭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니 예약자 이름을 대고 홀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차림새와 상관없이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자리를 안내받고 주문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식기 세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수저, 포크, 나이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쭉 놔주시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자 시어머니가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핀잔을 또 주시더라고요. 아니, 고급진 레스토랑에서는 원래 식기를 여러 개 줘. 수저 포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사돈. 어머, 그렇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법칙이 있다니까요. 아무거나 골랐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지. 예의도 몰라요. 이런 거는 전부 학창시절에 배우고 그러지 않나? 어휴, 가난해서 이런 데 와볼 일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뭐.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쓰세요. 어디 가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무시를 당한다고요. 아휴, 그냥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쓰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무슨 법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그냥 편한 거 골라서 쓰면 되는 줄 알았죠. 전부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건 샐러드, 이건 고기용, 전부 다 다른 거라고요. 가난한 건 제가 아니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아셨죠?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쓸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세요. 아유, 이런 사돈이 어디 있습니까? 친정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알겠다고 사돈을 따라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쭐대는데 정말 시어머니 생일자리만 아니었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배인이 직접 와서 음식을 세팅해 주는데 저희 엄마가 고기를 미리 잘라 놓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또 기겁을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유, 사돈. 고기를 미리 잘라놓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고기 육즙이 전부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무슨 맛으로 먹어요? 모르면 저 따라하라고 말을 했죠? 제 덕에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와보고 경험이 중요한 거라니까. 가난한 사돈은 모르겠지만 이런 고급 요리는 미리 잘라놓는 게 아니랍니다. 에휴, 무식한 건 제가 아니니까 보고 배우시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가난한 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해버리니까 정말로 얼굴까지 빨개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남편도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고 제발 작게 말하라고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희 친정 부모님을 더 무시하고 싶은 모양새인지 자꾸만 큰 소리로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깔봤어요. 고기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꾹 참았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있고 분위기가 점점 살얼음판으로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지배인이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어머, 지배인님, 제가 교양 없이 너무 큰 소리를 냈나요? 저희 사돈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돈이 가난해서 이런 고급진 곳을 못 와봐서 그래요. 내가 하나하나 교육을 해야 했는데 하나하나 가르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네요. 친정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저도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배꼽을 잡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 참 정말 못 볼 꼴 다 보이네. 오직하면 직원들까지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게 했어. 아유, 사람이 다 급이 있는 법이지. 이런 자리는 급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요, 그래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주님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레스토랑에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식기를 어떻게 쓰고 고기를 어떻게 써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편하게 맛있게 보고 맛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번을 부담스럽다고 안 오시더니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서 아주 정중하게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서 인사를 올리셨어요. 친정엄마는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그 인사를 받아주셨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예? 누가 창업주 가족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돈이 여기 창업주의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저희 친정엄마와 지배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아주 어색한 말투로 정중하게 지배인께 말을 했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들었지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일군 식당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걸 보니까 기쁘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가게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능력이 없어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그게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 둘 다 황당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저희 남편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뭐 친정엄마가 이미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는 말을 얹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입을 열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돈 많이 놀라셨죠? 사돈이 고급지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이 레스토랑이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운영하셨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식당의 창업자셨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경양식 식당으로 시작하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해외 유학도 다녀오실 정도로 요리에 진심이셨던 분이셨거든요. 실력도 무척이나 좋으셨고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줄을 잇게 되면서 고급진 레스토랑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아버지였던 초대 창업주 덕분에 줄을 서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었어요. 전통도 있고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직원들이 대부분 저희 친정엄마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요. 지배인만 하더라도 막내 웨이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를 알고 계셨죠. 저희 친정엄마가 요리를 정말 죽살이 나게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레스토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친정엄마에게 요리를 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실력으로 음식을 만들어 봐야 가게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도 가게를 물려받길 원하지 않으셨고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모아두었던 재산은 전부 기부를 하시고 맞이인 저희 친정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딱 하나만 물려주셨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부담스러우셨대요. 요리를 못하는 건 물론이고 경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뭐부터 손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주방 쪽은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두고 레스토랑에서 나는 수익은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은 없는데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하시면서 살고 계셨었어요. 문방구를 운영하시면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늘 도움을 주시면서 사셨으니까 그것이 평생 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던 거죠. 게다가 우리 친정엄마에게 레스토랑에 대한 지분이 있었으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수익이 꽤 많았었는데 그 돈으로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월급이나 성과급을 더 챙겨주셨고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면서 사셨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전부 저희 친정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한 번만 해주셨으면 하고 초대를 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것조차도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한 번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살면서 빚만 없으면 되지 돈이 많아봐야 뭐가 좋겠냐고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뜻을 맞추어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직원들이 그런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 늘 존경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가게인 것 마냥 열심히 일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깔보고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지배인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참지 못하고 본인이 나서서 말을 해주신 겁니다. 기분이 나빴을 테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남을 도우며 사신 분인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창업주님의 가족을 무시하시다니 이런 분은 앞으로 저희 레스토랑에 예약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 같은 소음물은 더 이상 저희 가게에서 예약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몰랐다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사돈을 그렇게 깔보고 흉보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아휴, 왜 이런 걸, 왜 미리 말하지 않아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세요? 지금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나를 속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건 아니고요. 나 참 어이없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예약해도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고 시아버지 친구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를 2번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시부모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네가 나서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이러다가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서 쭉 돌게 되면 내가 어떤 꼴을 당할지 뻔히 보이지 않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네가 창업주 가족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좀 해달란 소리야. 어머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서서 그런 말 하겠어요? 이 가게가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 엄마 거지 제 것은 아니라서요. 저는 못 해드리죠, 당연히.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무시해놓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레스토랑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모임이 있어서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는데 지배인이 시어머니에게 못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축객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다하게 나게 되었죠. 내가 그 문 앞에서 쫓겨나는데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내 친구들을 만나겠어. 제발 사돈한테 말을 좀 잘해가지고 레스토랑에 출입을 좀 시켜달라 이거야. 어머님, 그 부탁을 하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날 그 모욕을 당하고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셨다고요.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시어머니는 양손 무겁게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문방구에 가셔서 머리를 조아리며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사과를 좀 받아주십사 하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가 연말이었거든요. 갑자기 날짜 하나를 불러주시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디로 오라고 통보를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영문도 모르고 그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가니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곳이었대요. 우리 친정 부모님과 졸지에 연탄 나르는 봉사를 하고 오신 거죠. 근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게 정말 무겁고 힘들거든요. 보통 체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봉사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봉사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면 쉬엄쉬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당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꾸준히 일하긴 해야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날 하루 열심히 친정 부모님 옆에서 봉사하고 일주일을 근육통으로 알아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는 앞으로도 본인들과 같이 봉사를 다니자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다시 레스토랑에 출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허세가 뭔지 정말. 그 뒤로 보육원 봉사, 유기견 봉사 할 거 없이 2~3달에 한 번은 봉사를 다니시는 중이랍니다. 언제 레스토랑에 다시 출입 금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눈치를 보면서 다니신다는데 아주 쌤통입니다. 이래서 허세도 작작 떨어야 하나 봐요. 이번에 시어머니 일을 통해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